그녀의 향수 냄새가 이 집을 떠난 마지막 온기였다. 이제 텅 빈 거실에는 먼지와 후회, 그리고 값비싼 가구들이 내뿜는 차가운 냉기만이 유령처럼 떠다닐 뿐이다. 소파, 테이블,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이 끝난 뒤 미처 치우지 못한 텅 빈 무대 같았다. 이혼 서류 위로 희미한 먼지 한 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내. 아니 이제 전 아내가 된 수진이 마지막으로 놓고 간 흔적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을 때조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손동작을 보여주었다. 눈물도, 원망도,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없이 그저 오래된 계약을 해지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담담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그런 점이 한때는 나를 안정시켰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며칠째 이 거대한 집안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 강지훈의 견고한 성, 한때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나의 자랑이었으며 나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지지만 그 어떤 불빛도 이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 이름은 강지훈. 50을 간 넘긴 나이.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다. 스스로 일군 IT 기업의 대표이사. 언론에서는 나를 혁신적인 아이콘,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 같은 거창한 말로 포장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번쩍이는 차를 몰고 강남의 고급 빌레 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아내 수진,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결혼을 앞둔 똑똑한 딸 미나. 우리는 명절이면 함께 모여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늘 인자한 가장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거실 한쪽 벽을 장식하며 우리 가족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걸려 있었다. 그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그 완벽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나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나는 강지훈이라는 잘 만들어진 인형을 연기하는 배우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CEO의 가면을 쓰고 회의를 주재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어떤 가면 아래에서도 진짜 나의 얼굴은 없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기쁨이나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들이 희미한 잉크 자국처럼 흐릿해졌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식사를 했다. 안부나 일정 확인 같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교환하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녀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았다. 수지는 완벽한 아내였다.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내 와이셔츠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려져 있었다. 그녀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아내들과 우아하게 교류하며 내 사회적 지위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만지지도 깊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지 오래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래전에 닳아 없어진 동전처럼 흔적만 남아있었다. 딸미나는 나를 존경했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녀석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ATM 기계였다. 학비, 용돈, 그리고 곧 치를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까지. 나는 녀석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지.
삶의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는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엄마와 상의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결정에 서명하고 돈을 지불하는 역할일 뿐이었다. 나는 내 집이라는 섬에 갇힌 표류자였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값비싼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나처럼 텅 빈 차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거대한 공허함. 이 사무치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시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 구멍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람 속으로 한 줄기 다른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절망의 냄새와 닮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미치게 하는 생명의 향기였다. 나는 그 향기에 홀린 나방처럼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때는 몰랐다. 내가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파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멸의 시작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유리잔 깨지는 소리였다는 것을.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차가웠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로 가정부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들이 완벽한 구도로 놓여 있었다. 최상급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 그리고 이름 모를 프랑스식 전체 요리까지.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크리스털 조명 아래서 서늘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웬만한 레스토랑, 코스 요리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다. 하지만 이 식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온기였다. 나는 상석에 앉아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었다. 내 오른쪽에는 아내 수진이, 왼쪽에는 딸 미나가 앉아 있었다. 우리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었지만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대화가 아닌 침묵이었다. 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간간히 울리는 알림음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수진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접시가 아닌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새로운 전시회 준비나 사교 모임의 일정을 확인하는 중일 것이다. 그녀에게 이 저녁 식사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일과 중 하나를 처리하는 행위에 불과해 보였다. 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녀석은 왼손으로는 포크를 든 채 오른손 엄지로는 쉴 새 없이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녀석의 세상은 온통 결혼 준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침묵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언제나 나였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억지로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질문.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독히도 건조했다. 늘 똑같이 뭐.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미나야, 아빠가 어제 네가 말한 예식장에 연락해 봤는데 예약이 거의 다 찼다더라. 서둘러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미나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내가 아닌 엄마. 수진이었다. 엄마, 들었지? 거기 인기가 많아서 빨리 결정해야 한대. 내일 오전에 같이 가서 상담 받아보면 안 될까? 그래, 그러자.
비서한테 내일 오전 스케줄 비우라고 말해둘게. 수진과 미나는 나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피커였을 뿐. 대화의 주체는 아니었다. 다시 둘의 고개는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나는 또다시 화자처시 혼자가 되었다. 씁쓸한 와인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나는 다시 한번 화제를 바꾸려 애썼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였다. 어떻게든 이 차가운 식탁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어. 미국에 있는 큰 기업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름대로는 꽤나 자랑스러운 성과였다. 직원들은 모두 환호했고 파트너사는 축하 인사를 건네왔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여미오, 잘 됐네요. 수진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됐네요라는 말 뒤에는 아무런 질문도 궁금증도 없었다. 마치 남의 회사 이야기를 듣는 듯한 말투였다. 와, 아빠 대단하시다. 그럼 이번 보너스는 좀 두둑하겠네요. 저 혼수 가전 목록 좀 업데이트 해야겠는데. 미나의 대답은 한술 더 떴다. 녀석에게 내 성공은 오직 자신의 결혼 자금과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안에 든 스테이크가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값비싼 음식도 고급 와인도 아무런 맛을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 끔찍한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식사는 30분 만에 끝났다. 가정부가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내왔지만 수진과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난 엄마랑 드레스 사진 좀 봐야 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를 댄 채 나를 식탁에 홀로 남겨두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이내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신혼여행지, 하객 명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의 세계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남은 와인을 마셨다. 화려한 음식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제사상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장이 아니라 그저 돈을 대는 물주일 뿐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소리 없이 복도를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몸 전체를 잠식했다. 성공, 돈, 명예,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쥔 나였지만 정작 내 마음은 황량한 사막이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아주 사소한 행복.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간절히 원했다. 이 질식할 것 같은 완벽함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을, 그 간절함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게 될 독배라는 사실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은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최고층에 있는 레스토랑. 평소라면 비서가 동행했겠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자리라 혼자 차를 몰고 갔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곧 비행기 연착으로 약속을 취소해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이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 지독한 침묵이 기다리는 저녁 식탁으로. 하지만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웨이터에게 와인 한 잔을 더 주문하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쏘아올린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아름답다기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애가 있다고요. 그것도 아들이 허. 나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미리 못 들었지. 목소리는 노골적인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나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맞은편의 여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서연.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두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굳어버린 어깨와 떨리는 손끝에서 그녀의 곤혹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네,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주선자분께는 분명히 됐고요. 싱글맘이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남자는 그녀의 말을 무례하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릴 만큼 컸고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은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돈 들여 남의 자식 키우고 싶어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폭력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남자의 저속한 태도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마치 죄인처럼. 남자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비라도 베푸는 양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서연 씨가 아주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한번 고민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사진이랑은 좀 다르시네.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때였다. 남자가 와인잔을 들기 위해 손을 뻗다가 앞에 놓인 물잔을 팔꿈치로 치고 말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정적.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쏠렸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남자는 낮은 욕설을 내뱉으며 냅킨으로 바지에 묻은 물을 털어냈다.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웨이터에게 소리쳤다. 이거 안 치우고 뭐해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숙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고독.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매일 밤 텅 빈 서재의 거울 속에서 내가 마주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의 공허함. 완벽한 삶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체념. 그녀의 외부적인 굴욕과 나의 내부적인 고독이 그 순간 기이하게 공명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지배인을 불렀다. 그는 내 얼굴을 알아보고는 공손하게 다가왔다. 나는 나직하게 말했다. 저쪽 테이블. 계산은 내가 하지. 그리고 소란 피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저녁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다. 뒷면에 내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다. 나는 그 위에 만년필로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만약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나는 명함을 지배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나간 뒤에 저 여자분께 조용히 전해주게. 남자가 보지 않도록. 지배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즉시 사인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세상은 깨진 유리 조각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을 때 나는 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렘과는 다른
아주 낯선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내 안의 고요한 절망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몰랐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나는 다시 성공한 CEO 강지훈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수많은 결제 서류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순간적인 충동, 혹은 값비싼 저녁 식사와 와인이 부린 변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명함을 건넨 사실조차 잊으려 애썼다. 그러던 수요일 오후였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대표님.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명함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서연 그녀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답장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다시 나는 완벽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경받는 기업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이성을 배반하고 멋대로 움직였다. 네, 괜찮습니다. 5분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30분간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른 뒤 대표실에 두꺼운 문을 닫았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네, 강지훈입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아, 네. 대표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들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하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일자리를. 그녀의 목소리 끝이 흐려졌다. 그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마침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회사로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죠. 전략기획팀,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였다. 물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를 내 가까이에 둘 수 있는 명분. 다음 날, 그녀는 약속 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여튼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은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다. 면접은 형식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력서를 보는 둥마는둥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과거에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봤다고 했다.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지는 6년이 넘었다고. 경력이 단절되어서 걱정이시군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적인 업무부터 시작하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무력한 한 여자의 인생에 내가 구원자가 된 듯한 느낌. 그것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종류의 짜릿한 쾌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우리 회사 직원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무심한 척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고 사적인 만남은 피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가 앉은 자리, 파티션 너머에 그녀를 좇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업무 적응을 핑계로 그녀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곧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 준우가 요즘 공룡에 빠져서요. 매일 티라노사우루스를 그려달라고 조르는데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요. 그녀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회사 일의 고충,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업상의 고민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저녁 식사는 조금씩 잦아졌다. 나는 아내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했다. 오늘 저녁은 바이어랑 약속이 있어서 늦어. 수지는 늘 그렇듯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첫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성공했고 나는 죄책감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거짓말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졌다. 급한 회의, 지방 출장, 친구 부친상. 나의 알리바이는 점점 대담해졌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나의 텅 빈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내 앞에서 더 이상 불쌍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 외로운 두 영혼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를 집 근처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낡은 빌라들이 밀집한 평범한 동네였다. 2층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을 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잠들어 있겠지. 나는 다시 차를 몰아 강남의 내 집으로 향했다. 거대한 성처럼 버티고 선 아파트 건물이 나를 압도했다. 차고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나를 맞이한 것은 어둠과 냉기뿐이었다. 수진과 미나는 각자의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을 터였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방금 전 보았던 그 주황색 불빛을 떠올렸다. 작고 낡았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그 불빛,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어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는 이미 그 불빛을 향해 돌진하는 나방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감정의 교류를 넘어선 것은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던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하고 말았다. 회사의 중역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까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속내를 털어놓자. 그녀는 말없이 내 술잔을 채워주었다. 식당을 나와 그녀를 바래다 주던 차 안.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려지는 시야를 다 닦아내지는 못했다. 마치 내 앞날처럼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가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을 덮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십수년간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였다. 나는 홀린 듯 차를 돌렸다. 그녀의 낡은 빌라가 아닌 도시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다. 지친 중년 남자와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구원을 갈망하는 깊은 외로움.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욕이 아니었다. 텅 빈 영혼을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의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고 그녀는 내 품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를 잊은 듯 보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도 친구도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한 호텔을 전전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와 나만의 온전한 공간을 원했다. 며칠 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했다. 최고급 보안 시스템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당신과 준우를 위한 선물이야. 더 이상 낡고 위험한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행동을 배려와 보호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다.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안전한 아지트. 나의 비밀스러운 왕국. 서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곧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그녀의 불안감을 이겼다. 우리는 주말 내내 함께 오피스텔에 채워 넣을 가구와 가전제품을 보러 다녔다.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그녀와 함께 했다. 푹신한 소파의 감촉을 느껴보고 침대의 매트리스를 골랐다. 함께 웃으며 그릇과 컵을 사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해서 마치 진짜 신혼부부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가 완성되었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강남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가장 강지훈의 역할을 연기했다. 아내와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딸의 결혼 준비에도 더 무관심해졌다. 나는 그저 돈을 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세계에서 나는 이미 이방인이었다.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죄어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한강변에 오피스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곳에서 나는 서연의 남자가 되었다. 현관문을 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를 맞았다. 아저씨 오셨다 하며 달려나오는 준우를 안아주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다. 나는 준우에게 공룡 로봇을 사주었고 함께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나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주말에 함께 있기 위해 중국 투자자들과의 2박 3일 워크숍이라는 가짜 일정을 만들어냈다. 서연의 생일에는 급한 해외 출장을 핑계로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고 내 비서는 충실하게 나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어느 늦은 밤 나는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수진과 함께 침대에 누울 때마다 느끼던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공허함은 없었다. 대신 깊은 안도감과 충만함이 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다. 나는 나의 배신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함께한 25년의 세월은 그저 잘못 낀 첫 단추였을 뿐이라고. 서연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나는 이 달콤한 거짓의 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애써 외면했다.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정말로 몰랐다. 딸 미나의 결혼식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내가 국내 최고의 웨딩홀이라고 자랑하던 곳의 야외 정원은 눈부신 햇살과 하얀 꽃들로 가득했다. 최고급 샴페인을 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클래식 연주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가장 값비싼 원단으로 맞춘 턱시도를 입고 입게는 인자한 미소를 건 채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따님이 아버님을 쏙 빼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봅니다. 강 대표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위까지 얻으셨으니 온갖 아첨과 찬사가 쏟아졌다. 나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완벽한 행복한 아버지를 연기했다. 하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 이 모든 행복한 풍경이 거대한 위선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내가 번 돈으로 꾸며진 이 위선적인 낙원에서 나는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다. 이윽고 예식이 시작되고 내가 미나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미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녀석은 긴장한 듯 내 팔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전해져 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비로서의 실감을 느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맹세했었다. 장엄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단상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 수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얇게 고여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얼굴만이 내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지금 이 여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2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신성한 맹세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기꾼이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턱시도가 숨막히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나는 간신히 미나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고 자리로 돌아왔다. 주례사가 무어라 말하는지, 신랑 신부가 어떻게 서약을 하는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이 끔찍한 죄를 멈춰야만 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내내 나는 유령처럼 자리를 맴돌았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결심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서연을 만나 이별을 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늦었지만 너무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나는 아내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웨딩홀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서연이 있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차를 모는 내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미안하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차갑고 단호하게. 그녀가 상처받더라도
분명하게 끝을 맺어야 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대표님, 오셨어요. 식은 잘 끝났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자 차 안에서 다졌던 굳은 결심이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가 내 넥타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푹 쉬세요. 그리고 그녀는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다. 차갑게 뿌리치고 준비했던 말을 내뱉어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대신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끌어안고 말았다.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체취를 맞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죄책감은 분명 진짜였지만 그녀의 온기를 갈망하는 내 욕망 또한 진짜였다. 나는 이 위선적인 평온함을, 이 달콤한 안식처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그녀는 내 입술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대표님을 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녀의 체념 섞인 목소리.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버리려는 괴물이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용서하는 성녀였다. 이 끔찍한 착각 속에서 나는 또다시 현실로부터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붙잡을 것도 디딜 곳도 없는 어둡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부 사이를 지배하던 무관심의 얼음벽은 그대로였지만 그 성질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텅 빈 방의 공허함이었다면 이제는 폭풍전야의 무겁고 끈적끈적한 공기 같은 침묵이었다. 변화는 아내 수진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잠들기 전 침실에서. 나는 종종 그녀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애정이나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곤충학자가 표본을 관찰하듯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분석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나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은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수지는 집안의 재정을 완벽하게 관리했고 매달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명세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보, 여기 55동 오피스텔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네. 당신 회사 근처도 아닌데. 누구 사무실이라도 얻어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후배 녀석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다기에 내 카드로 결제만 해주고 있어. 곧 자기 카드로 바꾼다고 하더군. 너무나 허술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래 마구 짧게 대답한 뒤 명세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 거짓말을 믿은 게 아니었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그 후로 증거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일상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어느 늦은 밤
서연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들어간 날이었다. 침실 문을 열자 수지는 침대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리는 것을 보았다. 내 옷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서연의 향수 냄새.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 늦었네. 회식이 좀 길어져서. 나는 황급히 욕실로 도망쳤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했다. 그녀가 알아차렸을까 하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되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을 만나고 온 날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 지하 주차장에서 옷에 묻었을지도 모를 머리카락 한 올까지 떼어내려 애썼다. 차 안에는 방향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댔고 휴대폰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는 편집증 환자처럼 매시간 삭제했다. 한때 내게 해방감을 주었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나를 옥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단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뇌관이 되었다. 그날은 서연이 나를 위해 짜고 있던 목도리를 처음으로 두르고 나갔던 날이다. 짙은 와인색의 캐시미어 목도리였다. 그녀는 내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 따뜻함에 취해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 겉옷을 벗을 때 일어났다. 수진이 다가와 내 재킷을 받아들었다. 늘 하던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길이 재킷 옷깃에서 순간 멈칫했다. 어머, 이게 뭐지? 그녀는 무언가를 떼어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약 1cm 길이의 짙은 와인색 시로락이었다. 내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글쎄, 어디서 묻었나 보지.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수지는 대답 없이 그 작은 시로라기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전등 불빛에 그것을 비춰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없는 가면 같았다. 그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분노를 터뜨리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시로라기를 몰차 휴지통에 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에 갈증이 나거실로 나갔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서재 불빛을 보았다. 문틈으로 엿본 수지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강지훈 맞습니다. 내일부터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메일로 보내드리죠.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문틈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차가운 심판관의 눈이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폭풍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 이미 내 머리 위에 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집은 완벽한 빙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나와 수지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을 섞지 않았다. 우리는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고용한 사람의 보고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것은 사형수가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피를 말리는 고문이었다. 나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등 뒤에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환청에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서연에게도 연락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불안이 그녀에게 전염될까 두려웠다. 내가 쌓아 올린
달콤한 거짓의 성은 이제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똑딱거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나는 텅 빈 집의 적막함에 안도하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무거운 발걸음을 서재로 옮겼다. 서재는 나의 공간이었다. 성공한 CEO 강지훈의 권위와 지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 하지만 그날 그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수지는 내 거대한 원목 책상 뒤, 내 가죽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내 자리를 빼앗은 정복자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죄인처럼 그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장갑이라도 낀 듯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내 앞에 쏟아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내가 서연과 함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은 우리가 함께 떠났던 바닷가에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숨통은 조여왔다. 나의 모든 거짓말, 나의 모든 알리바이가 컬러 인쇄된 증거가 되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오피스텔 거실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내가 소파에 앉아 무릎에 준우를 앉히고 함께 공룡 그림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웃고 있었고 아이도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뒤편에서 서연이 그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한 한 가족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내가 가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수진과 미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그 아이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한 파렴치한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사진들 위로 나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완벽한 무감정 상태였다. 이혼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 집은 내 앞으로 명예 이전할 것. 당신 회사 지분의 절반도, 당신이 가진 모든 부동산과 예금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은 지난 25년간 당신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내조한 내 몫이야. 내 청춘에 대한 값이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아니,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3분의 D는 받아야겠어. 위자료는 별도고.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 조건을 읊는 것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 모습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맞나? 그녀의 눈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철저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미나,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발, 딸아이만은 미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당신이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인 아빠였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미나 인생에서도 깨끗하게 사라져줘.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내게서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아빠라는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내면을 수습하려 애쓸 뿐이었다. 수지는 그런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잠시 쳐다보더니 의자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재를 나갔다. 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종언처럼 울렸다. 나는 홀로 서재에 남겨졌다. 책상 위에는 나의 죄악을 증명하는 사진들과 나의 미래를 박탈하는 이혼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요란한 천둥 번개도 폭우도 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렇게 지독한 침묵 속에서 끝장나고 있었다. 나의 왕국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수진이 내민 모든 서류에 저항 없이 서명했다. 변호사는 내게 재산 분할이 불리하다며 소송을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당한 배우일 뿐이었다. 집과 회사 지분 그리고 통장에 있던 숫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수진과 민에게 보낸 지난 세월에 대한 아주 비싼 대가였다. 며칠 만에 나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나 내가 얻어주었던 서연의 오피스텔보다도 작은 원룸 호텔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녀석은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딸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미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녀석의 분노와 경멸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단어가 역겨워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미나야, 아빠가 듣고 싶지 않아요. 녀석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은 내 결혼식 날 내 손을 잡고 입장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의 그 위선적인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구역질이 나요.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셈칠 거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내 딸이, 내 전부였던 미나가 나를 버렸다. 아니, 내가 버림받을 짓을 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밧줄이 내 눈앞에서 끊어져 나갔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의 이혼 소식과 불륜 스캔들은 회사의 암처럼 퍼져나갔다. 나와 서연의 관계는 CEO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권력을 남용한 부도덕한 사건으로 왜곡되고 부풀려졌다. 나를 몰아낼 기회만 엿보던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때 내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싸늘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거론하며 나의 잦은 사퇴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대표님의 사생활이지만 회사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표님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임서에 서명했다. 30대의 청춘을 바쳐 맨손으로 일군 나의 성. 나의 자부심이었던 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쫓겨났다. 가족, 집, 명예, 그리고 일. 내 인생을 지탱하던 4개의 기둥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키고 싶었던 사람. 이서연.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만이 이제 나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안식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나를 맞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혼 당한 사실, 회사에서 쫓겨난 사실까지. 나는 그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면 돼요. 라고 말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위로가 아닌 선명한 두려움이었다. 그럼 대표님 이제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집도 회사도. 그녀의 첫 질문은 나의 안부가 아닌 나의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 유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은요, 준우 학교는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구원이라 믿었던 이 관계의 본질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CEO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나의 권력과 재력이 사라진 순간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꾸며준 화려한 오피스텔은 갑자기 차가운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골랐던 가구들은 생기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낯선 여자의 불안함을 보았다. 우리의 사랑은 순수한 교감이 아니었다. 나의 외로움과 그녀의 절박함이 만나 이루어진 위태로운 거래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음과 위안을 샀고 그녀는 낙에서 안정과 미래를 샀다. 그리고 내가 파산한 순간 우리의 거래도 끝이 난 것이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마저도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혼자였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에 산다. 한때 내가 살던 강남의 저택 거실만 한 크기의 공간이다.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의 회색 벽만이 보일 뿐 한강의 야경도 도시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 성공한 CEO 강지훈의 세계는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한 달 전에 떠났다. 마지막 날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가 대표님 인생을 망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대표님께 짐이 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사죄였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며 그녀는 더 이상 내게서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남은 돈을 거의 다 털어 그녀의 통장에 넣어주었다. 그녀와 준우가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금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 마지막 구원자 노름이었다. 그녀는 돈을 거절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내가 오피스텔에 찾아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와 준우의 흔적은 물론 내가 사주었던 모든 가구와 세간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 이제 나의 하루는 텅 비어 있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리고는 목적 없이 걷는다. 한때 내가 호령하던 빌딩 숲 사이를.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 걷는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가 이끌던 회사의 소식이 나올 때면 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나는 서연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외로움이 너무나 절실해서 사랑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쫓았던 걸까? 이제 와서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구원자를 연기하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그 대가로 내 진짜 세상을 모두 파괴했다. 결국 나는 외로움이라는 작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 자신을 영원히 묻어버릴 거대한 절망의 구덩이를 판 셈이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한 가족과 마주쳤다. 아빠의 어깨에 목마를 탄 아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둘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때 나도 가졌을지 모르는, 하지만 날 손으로 잃어버린 그 평범한 행복의 풍경 앞에서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했다. 어제 저녁이었다. 해가 진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내 옆을 한 여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서연이 쓰던 것과 같은 향수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계열의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 향기는 순식간에 모든 기억을 불러왔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잡았던 그녀의 손. 비밀스러운 오피스텔에서 나누었던 웃음과 온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배신, 파멸, 그리고 상실. 한때 내게 구원처럼 다가왔던 그 향기는 이제 내 인생의 파멸을 상징하는 악취가 되어 내 영혼을 후벼 팠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오직 나만이 과거라는 감옥에 갇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나는 그녀의 향기가 이 집을 떠난 마지막 온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온기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남김없이 태워버린 치명적인 불꽃의 냄새였다는 것을. 이제 내 주위에는 아무런 향기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먼지와 후회의 냄새만이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다.